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부터는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죠. 산타랠리 온다. 이제 확실하게 바닥은 잡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또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빠르게 일단 시장 전망, 다음 주 시장 전망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연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미 이 부분을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난주만큼 이렇게 조금 극명하게 나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파든 비둘기파든 동일하게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스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너무 시장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기대하지 마라는 게 비둘기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매파도 통일했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좀 비둘기가 조금 더 비둘기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는 쟤들이 비둘기인지 메인지 좀 헷갈릴 정도였는데, 지난주부터는 확실하게 비둘기들이 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부터 일단 스타트를 걸었죠. 그러니까 곧이란 말을 실제로 썼어요.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어차피 지금 12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준 위원들 중에서 누구도 시점에 대한 명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의 그러니까 시발점이 됐던 그 단어 자체가 순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일단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 실제로 입에서 뱉었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대표 이제 대빵 비둘기가 맞습니다. 대빵 비둘기가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전에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 할 수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확 비둘기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메리 데일리 총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둘기였는데 계속 이제 좀 애매한 말을 하다가 이번에 이게 나왔죠. 요 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은 이제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연두색 선, 요거는 이제 프록시 금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장이, 금융시장이 이 금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4%가 넘지 않지만 시장에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을 받아들이기에는 보시면 6%까지, 그러니까 아주 더 긴축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메리 델리 총리가 언급을 한 거예요. 시장이 연준이 생각보다 더 긴축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채 시장에 대한 뭐 우려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각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리 데일리 총리 역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항상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된다를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는 비둘기파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다라는 게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또 대빵 매파 중에 하나인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분은 엄청난 매파잖아요. 엄청난 매파인데 블라드 총재하고 거의 같은 급인데, 그분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이거 금융시장의 안정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 다음에 보스틱 총재, 라파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를 왔을 때 이걸 되돌리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연준 내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보이는다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건 아니다. 하지만 연준 내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긴축 스탠스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이견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거죠.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에 균열이 생기면 우리는 안 좋지만 긴축 스탠스에 관련된 부분에 균열이 생긴다는 건 사실 시장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물론 파월 의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냐면 아니 어차피 그 금리는 FOMC 그러니까 이 멤버들 그러니까 보팅 멤버들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12명의 멤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로 따지면 뭐 파월 의장은 한 표인데 뭐 이거 뭐 크게 의미가 파월 의장의 얘기가 크게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의장이 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아서번스 때 누가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누구도 기억하지 역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아서번스가 중요한 겁니다. 아서번스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폴 볼커 때도 누가 그 폴 볼커 때 정책을 했을 때 FOMC 위원이었는지 의사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정책에 밀었던 건 폴 볼커입니다. 벤 버냉키, 자넷 옐런 모든 사람들이 연준 의장을 기억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멤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준도 잘 알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도 다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의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장이 방향 키를 잡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연준 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 파월 역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파월은 원래 비둘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걸 보여준다면 조만간 뭐 연준도 피봇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지만 한 내년 3분기 정도는 또 피봇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가의 전망치는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좀 비관적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울하죠. 지금 S&P 500이 4천이잖아요. 지금이 4천인데 여기 보시면 4천이 넘는다는 게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4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장은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월가의 전망치가. 그러면 그럼 이렇게 월가의 전망치가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럼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시장 관련 부분의 바닥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전망은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이 월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이 IB들이 월가의 IB들이 S&P 500을 전망한 거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대부분 5천이었어 5천. 하물며 그때 가장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모건 스탠리도 4,400이에요. 다 틀렸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상황은 다 바뀌어요. 물론 저는 이때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월가 그러니까 그 IB들을 저는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렇게 될지는 몰랐을 거니까. 몰랐을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망은 전망인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망은 전망인 뿐 너무 지나치게 이걸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전망 말고 실제로 지표가 어떻게 바뀌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거는 뭐냐면 스마트머니 지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머니들의 이제 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팬데믹 때 어떻게 되냐 시장의 대부분은 자금을 빠져갔지만 요 바닥권에서 누구나 스마트머니들은 풀베팅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 물량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S&P 500에서 요 구간에서 다시 고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머니들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예속 논쟁을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속 논쟁은 다들 아시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상복을 뭐 1년 입내 뭐 3년 입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걸로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유튜브나 대형 유튜브 채널들 대형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방송에서 보면 아직도 나와서 합니다. 약세론자 불러놓고 그다음 강세론자 불러놓고 뭐 올라가니 내려가니 막 그걸 아직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영역은 아니다. 매크로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매니저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자 뉴욕 증시를 일단 봅니다. 자 다우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10월 달까지는 다 떨어졌어요. 자 10월 달까지 쫙 떨어졌습니다. S&P 500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10월 이후부터는 좀 달라져요. 여기 보이면 나스닥은 반등은 했지만 세게 반등 안 했는데 다우는 어느덧 지금 전고점까지 다 왔어요. 올라갈 놈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도 동일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딱 그 10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9월 말부터죠. 9월 말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들러줬죠. 이렇게 지수가 들어주는 과정에서 52주 신저가가 나온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뭡니까? 52주 신고가 나온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10월 달 전까지, 9월 달까지는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왜? 다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뭘 분석을 하든 간에 어차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는 놈, 안 떨어지는 놈이 지금 이제는 어떻게 디커플링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는 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럼 이건 자금을 집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자금을 집행하는 쪽에서 입장에서는 그건 거죠. 그거는 알겠는데 시장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차피 킹 반영이잖아. 선 반영인 게 있잖아. 야, 이거 이미 우리 시장에서 다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 오는 거, 내년에 오는 거 몰라?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이미 그 가격에 반영됐잖아. 그래서 10월에 저점 찍은 거잖아. 그럼 지금의 10월 저점을 깰 정도보다 더 센 악재가 있니? 없을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연준의 지금 통화정책 스탠스 역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그래, 기업 실적이 낮아지는 거? 근데 그것도 이미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냐? 기업 실적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보면 소매업체들의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안 나쁜데, 미국 자체의 소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지 않겠냐? 아닌데 원자재라든지 이런 굿즈 가격들은 다 내리던데.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은 잡히면서 소비는 크게 안 줄어들 것 같은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야 그래도 빅테크 IT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빨리 하향되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빨리 하향은 되는데 그래서 얘들이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걸로 마진 방어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월을 바닥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9월 저점으로 봐야죠. 9월 저점을 바닥이라 보는 거고, 조금 자신 있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종목별로 차별화도 나오고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시장이 빠지네 마네를 이야기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당장의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지금 비싼 건 맞아. 그러니까 싸지는 않아요. 지금 코스피가 현재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11.3배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한 13배 정도를 받으니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정상적인 흐름일 때고, 지금은 내년도 그 그러니까 기업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걸 13배 받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승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미국 S&P 500 역시도 그렇죠. 20배까지 받을 수는 있겠지만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역시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 이걸 더 뚫고 가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그러면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 9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아주 강력한 그런 악재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아니면 급등에 대한 우려감, 이것보다 급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장은 오르내 내리내를 고민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되고 나중에 연준이 내년 하반기에 피보스를 하고 그럼 시장 그걸 좀 선반영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시장 추세 반등을 할 때 그럼 그때 어떤 애들이 올라갈지를 예상을 해서 지금부터 모아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는 대세 하락은 안 난다고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그러니까 에비타 마진을 말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줄지 않습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지금 뒤에는 없는데 닷컴 버블 때는 어땠냐면 제가 이거 늘 이야기 드리죠. 닷컴 버블 때는 여기 그러니까 기업의 에비타 마진이 2009년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깨지니까 이게 확 깨지고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기업들 실적이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거지 적자를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까지도 다 뭐 우려감,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 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마진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어. 마진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추세 하락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닷컴 버블 때를 계속 이제 10년 그러니까 10년 약세론자들을 10년 하락한다는 이런 약세론자들이 내는 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때랑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감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바닥은 나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등은 나오기 어렵다. 당분간 박스권이다. 그럼 여기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가 뭐가 중요할 거냐라는 거죠. 중요하다. 지수를 보지 말고 섹터를 보자. 종목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늘 이야기 드린 거. 전신차. 그러니까 전기차, 신재생, 로봇. 이쪽을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습니다. 왜? 이 종목들은 내년도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 애들은 뭡니까?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아닙니다. 얘들은 2차 전지가 지금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구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이게 지금 경기 사이클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막 개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봇 동일합니다. 요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시장 빠질 때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오를 때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 이거 최근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살을 좀 붙이자면 방산 역시도 내년도 글로벌 경기와는 좀 무관하겠죠. 왜냐하면 방산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상 또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남중국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의 긴장감 그 다음에 여전히 유럽 내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경기를 안 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 더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대규모 토목공사 관련 쪽 요것도 경기와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첫삽이 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그쪽에서의 수주도 내년부터 받아진다. 그럼 그쪽 관련된 이벤트가 또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 관련 종목들까지 좀 포함을 시켜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좀 포트는 좀 튼튼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거 정리를 해드리자면 굳이 시장을 오른다 내린다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제부터 시장 보지 마시고요. 지수 보지 마시고 매크로 보지 마시고 종목 섹터를 조금 더 분석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매주 이제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을 뭐 한두 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섹터를 분석하는 영상을 제가 한두 개 정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시황 이야기를 올려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섹터 분석을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섹터 분석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셔서 저희 채널을 또 구독하셔서 메이커가 되셔서 그런 정보도 많이 받아가십시오. 많이 받아가셔서 포트를 좀 알차게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메이크머니 하십시오.